한이가 범수의 품에서 사라지게 될까? 세리마저 등을 돌리는 걸까? 범수는 왜 지금 이토록 외로운 싸움에 내몰린 걸까? 세리와의 연애는 숨가쁘게 달려왔다. 유학에서 돌아온 이후 학자로서의 명성을 다시 쌓아가고 있던 범수에게 세리는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한 봄 같은 존재였다. 교수라는 직함, 돌도 안 지난 한이를 홀로 키우는 아버지라는 현실 속에서 세리는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다. 장미애가 오강수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부터 모든 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세리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다. 혈연이 인연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리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범수는 그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누구보다 세리를 지키고 싶었지만 세리 역시 장미애의 딸이었다. 오강수와 세리 두 사람의 관계는 어쩔 수 없는 벽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범수는 자신의 감정이 흔들리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강수를 볼 때마다 형제라 믿고 자란 사람을 이복동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갈등과 혼란이 그의 일상을 뒤흔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강수를 미워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세리와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 모순된 감정 속에서 범수는 조용히 무너져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연구실 앞에 낯선 여인이 나타났다. 나영은의 대리인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정중하게 한 장의 서류를 건넸다. 양육권 조정 신청서였다. 범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그에게 한이는 단순한 자식이 아니었다. 아내 없이 홀로 지켜온 이유였고 존재 그 자체가 그의 중심이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회복 진단서 그리고 가정 환경에 대한 평가까지 모두 제출된 상태입니다. 변호사의 말은 냉정했고 설득력 있었다. 나영은은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 아이를 두고 떠났지만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재혼을 앞두고 있어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제 돌이 지난 한이의 경우 법원이 생모의 회복과 환경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범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그 앞에 놓여 있었다. 범수는 그녀의 말을 다 듣고 나서도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들고 천천히 돌아섰다. 눈앞이 흐려졌고 그의 머릿속엔 한이의 웃음소리만 맴돌았다. 책상 앞에 앉아 문득 한이의 사진을 바라보다가 그는 처음으로 눈물을 떨구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한이의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데워주고 등을 두드리며 재웠다. 그는 아버지였고 어머니였으며 때론 아이에게 친구가 되어주기도 했다. 한이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범수는 안다. 아이는 그의 품에서 세상의 안정을 배웠고 그의 눈빛에서 사랑을 느꼈다. 그런 아이를 뺏긴다는 것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범수에게 존재의 절반이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며칠 뒤 세리와 다시 마주한 범수는 더 이상 아무런 핑계도 대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자신이 이기적이었다고. 한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그 어떤 것도 흔들려선 안 된다고. 세리는 침묵했고 그 침묵은 범수의 가슴을 찢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자신이 옆에 있어도 괜찮은지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노라고. 그리고 이제는 그 대답이 달라졌다고. 지금 교수님이 붙들어야 할 건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전 그냥 멀리서라도 교수님과 한이를 응원할게요. 세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범수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붙잡을 수 없었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있었고 더는 무너질 수 없었다. 그날 밤 한이는 평소보다 일찍 잠이 들었다. 범수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다시 한번 양육권 조정 신청서를 펼쳐들었다. 조항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며 자신의 현실과 싸우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 수 없었다. 이 싸움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그때 한이는 여전히 그의 품에 있을지 아니면 세리처럼 조용히 떠나 있을지.